아시아 사람들이 총이나 잡아봤어? 미국은 집집마다 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총이 뭔지도 모르는 나라잖아. 여기 미국의 한 대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학을 공부하는 강의실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제니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여군 입대를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꼭 군사학과를 나와야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군사학과를 다니면서 군인이 되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입대가 늦어질 것이긴 하지만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입대하면 훨씬 유능한 군인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유전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체격이 다른 여성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 웬만한 남성들은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제가 군입대를 한다는 것이 큰 걱정이 없으신 편입니다. 미국에서 군인이라고 하면 상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어린 시절 군복을 입으신 아버지와 기차를 탄 적이 있었는데 기차에 가장 좋은 자리를 주면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받았던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월급도 괜찮은 편이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사실이고요. 미국인이라는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최근 학교에서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총기 사용법과 총기에 대한 교육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유학을 온 아시아계 남성들이 총기 사용을 해보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인이라고 밝히면서 군대 생활을 경험해 보았다는 말을 했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들을 어이없게 쳐다보았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계통 사람들은 전부 허풍이 심하고 거짓말 또한 밥 먹듯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사용했던 총기와는 다르다며 약간 헤매는 모습을 보이는데 분명 핑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유튜브에서 봤는지 견착도 제대로 하는 것 같았고 누리새도 자연스럽게 잡아당기긴 하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미국 학생들은 그들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죠. 아시아에서는 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어. 그런데 총기를 직접 다룬 적이 있고 사격까지 해봤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너희의 말이 맞다면 아시아에서도 미국처럼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이 들려야 하는데 단 한 번도 한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한국 남성들이 전부 군대에 간다는 것도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군대처럼 멋진 조직에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 군대에 오랫동안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너희들은 고작 2년도 안 되는 시간만 군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한국 학생들에게 마구 소리를 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중국인 학생들도 한 마디씩 거들더라고요. 아마 저 한국 학생들은 우리 중국의 대학생들이 하는 학생군사훈련을 말하는 것 같아. 중국에서는 1989년天安門 사태 이후부터 대학교 내 교련 수업을 받는데 신입생들이 약 보름 정도 군복을 입고 행군도 하고 총검술도 배우고 그러지.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 치고 허풍이 세다고 하던데 정말이네. 아마 한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총도 잘 쏘고 체력도 좋을 것이 분명해. 저는 평소에 중국인들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한국 학생들이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학생의 말대로 교련 수업을 군대 생활로 속여 말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이곳에 군대 생활을 했던 학생은 거의 없을 거라며 총기 사용법과 손질 방법, 세계 군대에서 사용하는 소총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가 전쟁으로 시끄러운데 총 정도는 쏠 줄 알아야 생존에 이로울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가 바로 한국의 남성들이 전부 군대에 다녀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여성들이 총을 쏠 줄 알게 되는 그날은 미국의 군사력을 앞서게 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 최고라는 말도 그렇고 한국인들이 군 생활을 했다는 것도요. 저의 꿈이 군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한국인들이 특별하게 느껴졌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이 정말 군대를 다녀왔다는 게 사실일까? 미국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니기에 군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길을 택하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군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지 강제로 복무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한다니 그런 규율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 학생들이 경험한 군대라는 것이 정말 제가 꿈꾸는 그런 군대와 같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사 지식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대화가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자꾸만 의심하게 되더군요. 저는 수업이 끝난 후 한국인 학생들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진짜 군대를 다녀온 게 맞아?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웃으며 제게 답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해. 18개월에서 2년 동안 군대에서 생활하고 사격 훈련과 다양한 전투 기술을 배우지. 그 말에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들은 군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힘든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체력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자부심이 깃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단된 나라로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인들을 보며 한마디씩 던지더라고요. 우리 중국인들도 전부 군사훈련을 받고 행군과 제식훈련까지 전부 하고 있어. 아마 한국의 군대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총을 직접 쏴본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 미국인들도 집에만 총이 있을 뿐이지 직접 사격을 하진 않지. 그러나 중국인들은 굉장한 군사기술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훈련받은 기술 한 방이면 전부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일 거야. 차라리 사격장에 사격을 하러 가서 승부를 겨뤄보자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함께 사격장에 가서 사격 승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약간만 차를 타고 가면 사격장이 나왔거든요. 사격장으로 향하는 차 안은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한국 학생들도 처음엔 침묵을 지키다가 슬슬 준비된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한편으로는 의아함을 느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을지 궁금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다루는 경험은 흔한 일이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그들의 말을 확인할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격장에 도착하자 모두들 하나둘씩 사격 자세를 잡고 준비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사격에 자신이 있었는지 멋지게 총을 들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예열이 필요했던 듯 조용히 자세를 잡으며 차분히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며 묵묵히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발은 중국 학생들이 쏘았습니다. 정확도와 집중력이 나쁘지 않아 보였고 그들 또한 자신만만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듯 보였어요. 이어 한국 학생들의 차례가 되자 저는 눈길을 떼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사격 실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한국 학생은 사격을 이어가며 적중률을 더욱 높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전부가 중국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고 놀라움이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입을 떡 벌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만발 수준의 실력이었거든요. 중국 학생들은 멀리서 보았을 때에 잘 쏘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표적지에는 총알 자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가 보아도 총을 쏘아본 적 없는 사람의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다가가 정말 잘 쏘는구나. 전부 진짜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게 사실이구나.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들은 웃으며 우리나라에선 실탄 사격 훈련도 꽤 중요해. 전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이 힘들지만 잘 해낼 수밖에 없어라고 대답하더군요. 중국 학생들은 자꾸 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핑계를 대는데 저희들은 모두 한국인 친구들에게만 시선이 쏠려 있었죠. 사격장 사장님도 이렇게 사격을 잘하는 대학생은 처음 본다면서 사격장에서 가장 총을 잘 쏘는 VIP 손님들보다도 잘 쏘았다고 하시면서 표적지를 가게에 걸어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 모두는 한국 학생들이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지 알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격장 사장님의 칭찬에 한국 학생들도 자부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고 그들의 표적지는 그 자리에서 사격장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표적지를 바라보는 중국 학생들은 여전히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뒤에서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격 실력을 확인한 지금 그들 역시 한국 학생들의 말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었죠. 한국 친구들은 군대에서 훈련받으며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격뿐만 아니라 엄격한 체력 훈련, 유사 전투 상황 연습, 심지어 겨울철 산에서의 혹독한 훈련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 정신력과 신체적 단련을 거쳐왔는지를 새삼 깨달으며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그래도 의무라는 게 참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한국 학생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 그의 말에 담긴 진지함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학생들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군 복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었음을 깨달았죠. 사격장에서의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와 군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 학생들도 이후로는 한국 학생들에게 조금 더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군사훈련에 대한 실력과 열정을 직접 경험한 뒤로는 이전에 품었던 편견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된 듯 했습니다. 무언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을 테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덩치도 크고 체격도 좋았으며 군생활로 단련된 체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저희들끼리는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이유가 한국인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괜히 질투가 나서 그렇다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중국이 우수한 나라라며 말하던 그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군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며 한국 학생들에게 발언권을 주더라고요. 저희는 평소에 듣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지만 군 생활은 누군가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의 남성이라면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놀란 것이 한국 남성은 억지로 군대에 가서 전역을 하고 나오면 여성들과 공평한 상황에서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야 한다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전역한 군인은 최대의 예우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은 그런 예우보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 너무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괜히 그들의 이야기에 한숨을 쉬는 등의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군 복무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이후의 생활에서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했죠. 특히 전역 후 복귀하는 일상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서 복학이나 취업에서도 군복무 경험이 크게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게 기본인데 한국에선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한국 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대부분의 남성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모든 남성이 겪는 공통 경험이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기도 애매하죠. 물론 군 복무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걸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건 원치 않기도 해요. 그의 말에 담긴 담담한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에게 군 복무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뒤에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미국 학생들 대부분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말에서 묻어나는 자부심과 강한 책임감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친구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다가가 추가 질문을 하거나 서로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군 복무와 책임감, 애국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죠. 중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때마다 흥미롭긴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한 친구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기도 했고 다른 친구는 속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듯 말없이 가만히 듣기만 했죠. 그들은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군 복무의 책임감과 자부심에 대해 공감하는 듯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수업이 쉬는 시간에 한 중국 학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애국심이 강하고 군사 훈련을 받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매년 남성들이 거의 전원이 군대를 가야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야. 어쩌면 너무나 힘든 일일 수도 있어. 그는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하면서도 그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중국처럼 강한 군사 장비만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교수님은 저희를 보면서 갑자기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중국보다 한국의 군사 장비가 훨씬 우수하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세계 방위산업 분야에서 1위 수준입니다. 그 기술 좋다는 독일보다도 품질이 좋다고 하죠. 한국이 군사 강국인 이유는 역사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채무선의 화포 기술은 당대 최고였죠. 당시 유럽보다 우수한 품질의 군사 장비가 있었고 그걸로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율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 국방비가 미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기술력은 미국과 견주잖아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중국인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한 중국인 학생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군사 강국이라면 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결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나. 라고 빈정거리듯 말했죠. 다른 중국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듯 수군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 진정한 군사력은 숫자와 무기 보유량이 아닌가요? 중국의 군사 규모와 방대한 자원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중국과 상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군사 자원이 많죠. 하지만 전쟁은 자원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배우는 것도 수적인 우세보다 효율적인 방어와 기술을 활용한 전략이거든요. 그는 조금의 자부심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크고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단단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어서 군대는 단순히 병력의 숫자가 아닌 생존의 방식이기도 해요.
중국인 학생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한 친구는 그렇다 해도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라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저와 다른 학생들은 이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자 분위기가 더 긴장될까 봐주에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력에는 단순히 숫자와 자원이 아닌 역사의 경험과 전략적 지혜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니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다양한 접근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여운이 남아 군사 장비와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마침 주말에 근처에서 열리는 미군 주최 군사 박람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그곳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최첨단 군사 장비가 쭉 늘어서 있었고, 미국의 최신 무기부터 시작해 각국에서 전시한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대형 전차와 고사포부터 최신식 드론까지 전시된 장비는 규모와 첨단 기술을 자랑하며 압도적인 위용을 뽐냈습니다. 박람회를 둘러보며 미국의 군사 기술에 감탄하던 순간 한국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시한 무기와 방어 장비를 구경하기 위해 한국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제일 먼저 보인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K2 전차였습니다. 유려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 전차는 설명을 듣기 전부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 옆에는 신형 K9 자주포도 전시되어 있었고, 자동 조준 및 연속 발사 기능을 실시간으로 시연하자 모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이 눈을 떼지 못하며 자세히 관찰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KF-21 전투기의 모형과 무기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미국 장비 못지않은 세련된 디자인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 전투기가 정말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라며 놀라워하던 미국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KF-21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 기술이 꽤 앞서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으려 애쓰며 군용 드론을 보며 소리 없이 탄식했습니다. 한국의 드론은 소형이지만 정밀 타격 기능이 뛰어나고 그 운용 효율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계자분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군사 기술 강국입니다. 전통적인 병력 규모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전략적 장비들이죠. 주변은 한국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놀란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점점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체험한 이후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무척 강한 군사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점이 신기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자제품이나 기술 회사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전투기와 드론, 전차들을 보며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구나 하고 한참을 놀랐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눈이 가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K-팝 열풍이 커서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틀곤 했는데 이제야 그 매력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구나 하고 들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 각 그룹이 가진 색깔과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죠. 어느 날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무대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완벽한 퍼포먼스와 독특한 음악 스타일에 단숨에 매료됐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강렬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이쯤 되니 음악에 이어서 한국 음식도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요리를 찾아보며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들을 저장하고 친구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어요. 김밥이나 비빔밥 같은 기본적인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한국식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간식류에도 도전했죠. 특히 매콤달콤한 떡볶이는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그 독특한 맛에 충격을 받았지만 먹을수록 중독성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것이 어느새 주말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도 친구와 함께 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가진 가족애나 우정,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과도 닿아 있어서 더 공감할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저희는 K-팝 노래를 흥얼거리고 떡볶이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기로 한국의 군사력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K-팝과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로까지 확장되면서 한국 문화가 제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제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바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파병을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하고 제가 느꼈던 그 나라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부심을 더 가까이서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한국에서 지내며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도 직접 체감해보고 한국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그들의 눈으로 보며 배우는 것이 저에게 무척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주한미군이 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지만 그만큼 더 준비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싶었죠. 저는 이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시간이 나면 주한미군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며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시야도 넓어지고 군인으로서의 역량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조금씩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언젠가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으로 활약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 새로운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에요. 한국의 지하철 공사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공학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그냥 사기입니다. 당장 기네스북에 등재해야 할 수준이라니까요. 여기 한국의 지하철을 탑승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9호선을 보면서 놀랍다는 말만 연신 뱉어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교수는 한국에 와서 무얼 보고 놀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수 제임스입니다. 벌써 20년 넘게 도시공학 연구를 하면서 건물과 도시 설계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죠. 미국이 세계 제1의 선진국이기는 하나 아직도 고치고 지어야 할 것이 투성이인 나라이기 때문에 저의 역할이 나름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깔끔한 도시를 지닌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사실 미국은 여기저기 낙후된 곳도 많고 노숙자나 떠도는 사람들도 많은 나라인데다가 건물의 노후화, 지하철의 불결함 등 불편한 것이 많은 나라이죠. 지금까지 무언가를 바꾸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젊은 교수들은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않고 놀고 싶어만 하는 것 같고 나이 든 교수들은 여기저기 학계만 기웃거리며 자기 논문 쓰기만 바쁜 것이 현실이죠. 저는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교수들이 모두 편안한 생활만 추구하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고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하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 지하철 관련한 학회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더러운 지하철을 모조리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학회에서는 한국통이라 불리는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특히나 지하철 쪽에서 완전히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저는 지하철 쪽보다는 건물에 관련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나마 최근에 바뀌어 있었지만 기존에 가진 이미지는 가난하다라는 것과 농업국가라는 것이었어요. 전쟁도 자주 겪은 나라이고 현재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고 베트남이나 이라크 등의 나라가 전쟁을 했듯이 한국 또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얼마 전부터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최근에 K-팝을 통해서 한국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고 음식이나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각광을 받더라고요. 저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국에 관심이 많은 제자가 엄청나게 많고
저와 친한 교수의 대학원생 중에서는 한국인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 학생은 지금까지 보던 학생들과 전혀 다른 인상이고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연구실에도 한국인 학생이 온다면 정말 반갑게 맞을 생각을 하는데 요새 지원자들은 전부 중국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죠. 제가 과거에 중국인 대학원생을 연구실 인력으로 둔 적이 있었는데요. 실험 장비를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치가 계속 달랐고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연구비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등 굉장히 불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학생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고 그 후에 들어온 중국인 학생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자 저는 차라리 인도인 학생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원생의 생활이 바쁘고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나라별로 학생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통이라 불리는 교수의 말에 더 주의 깊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한국의 지하철 기술과 설계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넘어 다양한 기술 혁신과 정교한 설계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죠. 특히 서울의 지하철은 속도, 승객 수용 능력,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지하철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 승강장의 안전문 설치, 실시간 열차 위치 및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 등 그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한국통 교수가 보여주는 한국 지하철의 청결함과 정돈된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을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쥐들이 종종 나타나는 등 관리가 미흡한데 반해 한국 지하철은 항상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지하철 역사 내 다양한 편의시설과 질서 정연한 승객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통 교수님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성도 극대화되어 있으며 각 열차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지하철 내 환기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도 고효율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저도 무언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지하철은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과 편리함이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승객들이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구조, 친절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배려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심지어 9호선은 러시아어 때 급행 열차와 일반 열차를 병행 운영해 승객의 시간 효율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라니 저는 이 모든 점에서 깊이 감명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도대체 한국의 지하철이 어떻기에 한국통 교수가 이렇게 한국의 지하철 자랑만 한 세월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듣기로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종자가 다른 나라라면서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동일한 선에서 생각하지 말라며 한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인들이 아닌 아예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칭찬하고 있던 9호선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는데 이 이야기가 저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어버렸죠. 이왕 제가 말을 꺼냈으니 한국 지하철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보죠. 한국의 지하철은 말입니다. 서울 9호선이 진짜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가 어떠하기에 자꾸 그러냐고 하겠지만 9호선의 강남 고속터미널 부분은 노벨상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노벨상에서 이거 설계하고 시공한 한국의 건설사가 왜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9호선 강남 고속터미널은 그 위로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3호선 위에는 지하상가가 있는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미국이었으면 이런 곳에 지하철 공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한국통 교수의 발언에 주변의 모든 교수들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하 밑에 또 지하가 있고 그 밑에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 목숨을 걸고 일을 벌이는 대공사잖아요. 인류 교수들이 머리를 싸매고 궁리해도 제대로 된 시공 기법을 찾아서 설계하지 못한다면 혹은 한치의 실수라도 생긴다면 정말 대참사가 생기고 마니까요.
저 또한 이런 건설 시공 현장은 들어본 적도 없고 너무 부담되는 공사라서 자문을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통 교수는 더욱 놀라운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쌍용건설이라는 건설사는 이건 단번에 해내고 맙니다. 여러 개의 기다란 원형 강관을 집어넣어서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여러 개 삽입하고 그 천장이 붕괴되지 않게 공사하는 것을 성공해버렸습니다. 불과 바로 위에 있는 지하철 3호선의 바닥과 9호선 천장의 너비는 15cm 밖에 되지 않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저는 정말 머리가 멍해질 정도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공사 기법은 떠오르지조차 않았고 단지 저걸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는 지구상에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설마 한국이 저걸 했다고? 라는 의문만 품은 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게 사실인지 도저히 들으면서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설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에서 까딱 실수라도 한다면 바로 천장이 붕괴되어 지하철 3호선 부분은 붕괴되어 버리고 엄청난 사고가 되어서 세계 뉴스에 나왔을 정도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건설사에서 가능했던 일이라니 살다 이런 공법은 처음 들어본 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연구실로 돌아가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한국의 쌍용건설이 TRCM 공법과 CAM 공법을 동시에 적용해서 세계 최초로 공사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한국에 다녀온다고 말만 꺼내두고 재빨리 한국으로 가볼 채비를 하고 말았죠. 이렇게 기가 막힌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궁금한 것 투성이이고 한국통 교수에게 들은 것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바꾸려면 미국보다 앞서 있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기적인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것이고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수준의 나라라는 생각만 들었고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가는 길에 오르면서도 제 심장은 마치 전쟁이라도 나간 듯 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모든 걸 직접 목격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인상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며 모든 것이 잘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내 안내 표지판부터 화장실의 청결함,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효율과 정확함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몰려다니는데도 시끄럽거나 복잡한 느낌이 전혀 없었죠. 이후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지하철 탑승이라는 순간이 다가오자 설렘과 호기심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승강장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올 때의 조용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다가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탄스러웠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잘 만들어졌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우선 승강장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화면이 열차의 도착 시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을 준비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죠.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탑승한 지하철은 내부가 깔끔하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승강장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이 각자 서류를 정리하거나 책을 읽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정돈된 일상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주변 교수님들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9호선 강남 고속터미널의 공법이며 안전문과 실시간, 위치 시스템 등 한국 지하철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떠올랐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공공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공원에서부터 대형 도서관, 체육시설, 심지어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공시설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한 편의와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청결과 정돈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개통된 2호선을 탑승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노선인데도 시설 관리 상태가 거의 새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 2호선은 수도권을 일주하며 가장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주요 노선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함은 물론 편리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호선에는 최신의 편의시설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에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휴대폰 충전기까지 갖추고 있어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시간을 더욱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개통된 노선이 이 정도의 유지 보수를 받으며 현대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이런 시설들이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철저한 공공 인프라 관리와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한국통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실제로 이곳을 본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3호선과 9호선이 층을 나눠 교차하는 이 지하 공간은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니라 공학적 예술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3호선과 9호선의 상하로 교차된 구조를 직접 보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아슬아슬한 15cm 간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위로는 3호선이 달리고 있고 그 아래층에서는 9호선이 조용히 지나는 모습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가까운 공간에서 동시에 운영되다니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설계였습니다. 이곳에 서 있으니 한국의 건설 기술자들이 이룬 성취가 더욱 선명하게 와 닿았습니다. 특히 9호선의 고속터미널역은 공사를 위한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했던 조건에서도 아치형 강관과 특수공법을 사용해 천장 붕괴 위험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기술적 기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구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상의 기술력과 정교한 시공이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곳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고 길이 헷갈릴 때가 있긴 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건물이 단순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항상 가던 곳이라 편했지만 외국은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역시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려는 순간 저는 잠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이 넓고 복잡하다 보니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제 표정을 눈치채고 다가와 친절하게도 어디로 가세요? 하고 묻더군요. 예상치 못한 친절에 당황하면서도 제가 가려는 방향을 설명하자 그는 손짓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제 앞에 서서 길을 이끌어주며 끝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죠.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떠나려 하기에 잠시 멈춰서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여기 처음 오신 것 같아서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가던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하철 내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터라 한국의 청년들에게서 배려심과 친절함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지도를 보며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던 저에게 옆자리에 앉은 또 다른 청년이 다가와 물어보며 목적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설명만 해준 것이 아니라 어떤 출구로 나가야 더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지하철 환승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죠. 저보다도 바쁠 나이일 텐데 제게 다가와 시간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이런 친절한 태도는 분명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숙함과 관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좌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좌석은 특별히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배려석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확연히 눈에 띄게 구분된 자리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놀라운 건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이 앉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탄 열차가 상당히 붐비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배려석만큼은 여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의미를 모두가 존중하며 임산부가 언제든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비워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공공예절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임산부 배려석 위에 핑크색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임산부가 근처에 있을 때는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까지도 한국이 얼마나 이용자 편의를 고려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감탄스러웠죠. 첨단 기술이 인간을 위한 진정한 배려와 결합될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성숙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국 사회의 현대적인 모습과 친절함을 경험한 후 저는 한국 전통 건축에도 관심이 생겨 직접 경복궁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한 경복궁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복궁에 도착하니 궁궐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궁궐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건축물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죠. 특히 곡선이 돋보이는 지붕과 화려하면서도 단정하게 정돈된 색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와가 얹힌 지붕은 독특한 곡선을 이루며 하늘을 향해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듯한 정교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궐을 걸으며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건물들이 주변 산과 어우러져 있고 건물 사이사이로 연못과 정원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중심부에 자리한 경회로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듯한 정자 건축물이었는데 그 모습이 한국 건축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니 복잡하고 화려한 서양 건축과는 또 다른 단순하면서도 정돈된 구조가 돋보였습니다. 나무와 돌을 활용한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시원하게 빛이 들어오는 공간은 내부와 외부가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이 추구하는 미학은 바로 이러한 단순함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았죠. 경복궁을 걸으며 한국 전통 건축이 단순히 역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건축과 도시 설계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면서 저는 특히 나무를 끼워 맞추어 건축물을 세우는 한국 전통 건축 기술의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서양 건축에서 흔히 사용하는 못이나 접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무를 맞추고 끼워 넣어 지어진다는 점이 믿기 어려웠죠. 전통 건축물의 기둥과 볼을 연결하는 방식인 짜임새는 그야말로 장인의 정교한 기술을 보여주는 예술이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세심하게 맞춰가며 튼튼하게 조립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설계된 이 방식은 단순히 건축물의 견고함을 넘어 시간이 지나도 변형 없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오랜 세월을 견뎌온 것은 장인들이 자연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무의 성질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경복궁처럼 큰 규모의 건축물에도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무한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나무라는 자연 소재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오늘날까지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전통 건축의 깊이와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고즈넉한 경내를 걸으며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궁궐 너머로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광경이 인상적이었죠. 수백 년 전의 궁궐과 바로 옆에 고층 빌딩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조화로운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궁궐의 한옥 지붕 너머로 보이는 빌딩 숲은 마치 세월의 흐름을 잇게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궁궐의 기와와 화려한 단청, 그리고 그 배경에 펼쳐진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전통과 미래가 한 공간에서 숨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온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고층 건물들은 그 자체로 현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상징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궁궐 주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고 절묘하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 속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독특한 매력에 더욱 취해 시간을 잊은 채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경복궁과 그 주변의 고층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보며 저는 한국이 이룩한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루어낸 모습은 단지 건축물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었죠. 한국 사회가 가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레 자리 잡은 예의와 배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탄 뒤에는 미국의 현실에 대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여겨지지만 이런 수준의 통합과 조화, 그리고 공공 인프라의 세밀한 관리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의 낙후된 시설, 공공장소의 관리 부재,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허물어진 건축물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현실과 한국이 이루어낸 조화를 비교하니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사회적 배려,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미국이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이룬 발전은 단지 기술이나 경제적 성취만이 아닌 사회 전반에 스며든 가치와 시스템의 정교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것을 한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냈는지 놀랍고 동시에 제 나라의 현실에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전통이나 역사가 거의 없다 보니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들도 대부분 비교적 새로 지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함을 주고 있죠. 미국 도시 곳곳에 자리한 건물들은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라 아름다움이나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나 한국 같은 동양의 전통 건축물을 보며 미국이 놓치고 있는 문화적 깊이와 세련됨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전통 건축물이 미국의 한 도시에 세워진다면 어떨까?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기와 지붕, 나무를 자연스럽게 끼워 맞춰 완성된 섬세한 구조, 그리고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정원과 연못까지 말이죠. 그런 공간이 미국에 생긴다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 오래도록 변치 않는 정교한 아름다움과 깊이 있는 역사적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의 전통 건축은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고요함을 선사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작품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미국에 자리한다면 단지 눈길을 끄는 랜드마크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쉼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가진 문화적 깊이와 전통이 주는 아름다움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새로 짓는 것에만 몰두하는 대신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이 함께하는 건축이 무엇인지 미국에서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익숙한 일상에 발을 들이니 경복궁에서 느꼈던 감동과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깔끔하고 체계적인 도시 풍경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와 도시의 현실을 마주하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지하철과 공공시설은 낡고 거리 곳곳에서 허름한 건물들이 방치된 모습을 보니 그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K-팝이나 한국 음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건축과 도시 설계 문화도 배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가 단지 건물들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편안함이 깃든 환경이었죠.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발전을 조화롭게 이룬 한국의 모습은 미국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처럼 자연과 사람을 고려한 공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건축물들이 미국 곳곳에 세워진다면 그저 새로움을 넘어서 사람들이 삶의 여유와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미국도 단순한 물리적 발전이 아닌 문화적 깊이와 미학적 아름다움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한국은 세계에서 정말 완벽할 정도로 사기인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이 전부 사기꾼이 아니고서야 저게 다 사실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들인가요? 문화가 세계에 퍼질 때도 의아했는데 지금은 저의 딸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정도니까요. 영화나 드라마, 음식 문화까지도 놀라울 지경이고요. 딸이 사온 김밥을 집에서 먹을 때에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건축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니요.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빈 땅에 나라를 세우고 막대한 부를 이룬 나라이지만 한국처럼 내실이 깊은 나라를 보며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료인 것들이 미국에서는 전부 비싼 비용을 지불할 것들이죠. 수돗물까지 그냥 마셔도 되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울 뿐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